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적고 들어갈게요. 종결 표현을 잠깐 보면 중간중간에 종결 표현에 것이었다 또는 것이다라고 하는 종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구라고 했죠. 아까 동목남매에서 원구가 바라보고 있다고. 의 시선을 통해 인물이나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것이었다와 것이다라고 하는 종결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어떤 셈은요, 이러한 종결 표현 방식 자체가 방관자적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방관자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민경이랑 효빈이랑 싸우고 있어요. 효인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방관자적 태도라고 할 거고요. 정민이가 가운데 가서 말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저러한 종결 표현 방식 때문에 원구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쌤도 계시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엔 좀 애매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필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갈게요. 앞부분 줄거리. 비 내리는 날이면 비 내리는 날 세모쳐 보실까요? 여기서는 비 내리는 날 자체가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테니까 세모 쳐놓고요. 비라고 하는 것은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구는 동북남배를 떠올린대요. 6.25 전쟁 피란지 부산의 거리에서 원구는 친구 동욱을 만나는데, 그러면 인물관계도에서 동욱이라고 하는 남자와 원구라고 하는 인물은 친구 관계인가 봐요. 됐죠? 그럼 동욱이는 원구에게 있어서 친구 동생이 될 거고요. 그는 여동생 동욱과 함께 살면서 밑줄 동욱이가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밑줄 쳐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형편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원구는 외진 곳에, 여기 세모 낡은 목조 건물이 쓰러져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쓰러져가는 낡은 목조 건물은 올라해가는 남매의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설명드렸죠. 동남매를 찾아가지만 다리를 심하게 저는 동옥이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불구라고 했으니까 다리를 전달하고 하는 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구 상태가 되겠죠.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느낀다. 그 뒤 원구는 종종 동욱이의 집을 드나들며 동욱과도 점차 친해진다. 그러면 원구가 처음에 동욱이를 봤을 때 동욱이가 원구를 냉담하게 대한 이유는 동욱이라고 하는 여자애는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구를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갑게 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강아지들도 어떠한 대상을 많이 보면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상처를 입은 동욱이지만 원구가 동욱이를 만나러 자주자주 오니까 마음을 조금 열고 원구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해지기 시작했대요. 되었어요? 그럼 본문 가겠습니다. 그라고 하는 글자는 원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남성이니까 동욱이가 되겠죠. 서술자가 원구니까 원구가 표현하는 그라고 하는 남성을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동기가 된다고. 됐죠? 원구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희색 지붕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고 내서 여기저기 구김살이 져 있었다. 그보다도 게이한 채플린식의 그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순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었다. 그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같다. 중간중간에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형상화되고 있는 부분 나오고요.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이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술 가로쳐 보시면. 그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전 작품에서도 많이 봤던 것처럼 첫 번째 1번 동욱이의 우울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소재가 될 거고 고전 작품에서도 술을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것과 슬플 때 마시는 술의 역할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했죠. 여기서의 술은 현실의 고달픔을 잊고자 마시는 술이 되겠죠. 마치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고려가요 중 청산별곡에서 술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동일할 겁니다. 청산별곡이 올해 수능특강 1부에도 나와요. 1부의 9강인가 8강에도 나오는 부분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동욱을 안내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 얼큰해지자 동욱은 초상화 주문돌이를 폐업했노라고 했다. 주문돌이라고 하는 건 초상화 주문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초상화 주문을 받는 것을 폐업했노라고 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글자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양키들도 양키라고 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되겠죠. 아주 약아져서 깍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 일쑤라는 것. 거기에다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이 부분은 동욱이가 그린 초상화 제작을 그만둔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필기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장교에게 걸려서 하룻밤 멍키하우스는 유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옥 깜빵. 옛날에는 유치장을 멍키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는 것이다. 분실계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해로 파출소로 4, 5차나 쫓아다녀 봤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민병 수첩이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짓거 나중에는 여기 가로쳐 볼까요? 삼수갑산을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 가로 닫아 보시면 자포자기 체념적 태도라고만 알고 계세요. 거기 나와 있는 멘트는.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병 수첩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구해달라고 또는 여기저기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방금 가로친 부분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포자기, 체념하고 있는 태도. 그래 차라리 군에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 노라고 했다.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니까 동욱은 밑줄 닝글닝글 웃으며, 여기서 말하는 닝글닝글 웃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행복해서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조적 웃음이 되겠죠. 그럼 자조적 웃음이 나온 이유는요, 절망적 상황에 대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악하고 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던 것이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네요. 그럼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무기력해질 거고요. 동욱은 한동안 말이 없어 술잔을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 밑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 밑줄 쳐보시면, 그럼 동욱의 입장에선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욱이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 날씨가 좋은 날에도 왜 집 밖에 나오지 않는가를 물어보면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 좋은 날에도 외출하지 않는다.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 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 안에만 처박혀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밑줄. 모든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 적대적 태도가 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동욱이라고 하는 여자애는 원구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이었다. 밑줄 쳐볼게요.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상화를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생계 수단이 끊겼다.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을 찾아다니지만 그 직장을 구할 수도 없다. 그럼 결국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안하고 굉장히 초조했겠죠.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에 못 견디겠노라 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요. 동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욱이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양면적 태도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람, 여기서만 내라고 하는 글자는 동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욱이가 말합니다. 내가 자네람, 그럼 자네는 원구가 되겠죠. 자네는 원구, 내라고 하는 글자는 동욱. 내가 자네라면 동욱이랑 결혼할 거야. 그럼 결국 진짜 결혼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동욱이는 원구가 동욱을 보살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동욱이가 유일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게 원구니까. 자기가 없어지거나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구가 동욱이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동욱의 마음이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말고 하고 동욱은 고개를 주걱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나와서 동욱은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기어코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목사 가로쳐 보실까요? 1번 이 목사는 동욱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동욱이가 생각한 생계 유지 수단이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목사라고 하는 건 동욱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또는 유일한 수단. 동욱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한 번은 딴 볼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맛비 세모 쳐보실까요? 비의 역할과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또 한 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우산을 잡으면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은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대요. 그럼 동욱이가 어떠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욱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이게 바로 앞문장에 나왔던 이유가 될 겁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이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환이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시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도 환이죠. 돈을 세는 단위거든요. 오늘은 원이라고 세잖아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도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가로 들어보실까요? 도망갔대요.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대에 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꼬맹이 같은 연화에서 요라고 하는 글자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양면적 태도가 나올 겁니다. 아까는 연민을 느끼는 부분이 나왔다면
좀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오겠죠. 요 맹공이 같은 연하 비속어 사용하고 있죠. 비속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이 될 거고, 글쎄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하고 발길로 동욱이의 옆구리를 걷어찼답니다. 밑줄 쳐볼까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행동으로 표출된 부분이 될 거고, 그럼 결국 정서를 행동으로 표출시킨다라고 하면 간접 제시가 되겠죠.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건 대놓고 경무기는 불안했다라고 나오면 직접 제시지만, 행동이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간접 제시라고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니까, 뭐 제가 말하던 말하지 않던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놓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년아, 2만 원이면 구하러 얼마인 줄 아니?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내가 없으면 네 년이 굶어 죽지 않고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동력으로 살아? 바로 닫아보실까요? 중간에 대화 장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1번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할 때는 인용 부호를 사용해야 되지만 인용 부호 없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대화를 가지고 오면 인용 장치 또는 큰 따옴표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누이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한 동욱이의 말 또는 뭐 대사가 되겠죠. 말이 맞겠네요.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불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욱이를 노파가 사기친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동욱은 다시 생각을 해도 악이 닫히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지만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 없겠지. 왜? 좌불안석이겠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 지치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있자니 아는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이제 원구가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방을 비워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보겠노라고 하니까, 그럼 결국 원구는 동욱 남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동욱이가 인가, 즉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집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딴 집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동욱이의 대답이었다. 그럼 동욱이의 입장에서는 한 다리가 없고 사람들에 대해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생활의 위협 바로 쳐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원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원구 자기 자신부터가 좀 넉넉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원구 생활 자체가 좀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욱과 동욱 남매를 방치한 원인이 되겠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내가 100만 원밖에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을 거라고요.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돌고 보니, 즉 장마가 한 달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원구도 일을 못 나갔대요. 생계수단이 끊긴 상황이 되겠죠. 원구 입장에서도요.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미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그럼 원구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은 아니네요. 비가 넘어오니까 집이 눅눅해졌대요.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 곰팡이가 끼었답니다. 그의 마음속까지 밑줄 곰팡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곰팡이는 마음속에 있는 곰팡이가 될 텐데,
원구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곰팡이가 될 거고, 원구의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을 우물하다라고 하거든요. 또는 근심은 생겨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삶의 의욕은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속에도 곰팡이가 피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 앞에 나와 있는 곰팡이는 실제 곰팡이가 될 거고요. 뒤에는 원구 마음속에, 즉 원구의 내면 속에 자리 잡힌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겠죠. 이런 날 이런 음산음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거진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 마찬가지 세모 쳐보시면 비가 계속 내려요. 작품 전체적으로 비가 계속 내려야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고요. 무릅쓰고 집을 나셨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속이라고 하는 건 원구의 내면 심리가 되겠죠. 앞에서 봤던 거 원구의 내면 심리가 곰팡이 쓴 속. 술로 씻어내리며 술 가로쳐보세요. 술. 동욱이도 위로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또 나오죠. 술과 통조림 가로쳐보실까요?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술과 통조림이라고 하는 건 원구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원구가 생각하고 있는 동욱과 동욱 남매와 관련된 소재니, 여기서 말하는 술과 통조림은 동욱 남매에 대한 원구의 연민 그리고 위로가 담긴 소재.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친구랑 술 한잔하고 통조림으로 안주 넣고 먹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마음속에 남아버린 곰팡이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남매를 생각하는 마음이 술과 통조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술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앞에서 동욱이가 말한 술과 지금 원구가 말하고 있는 술에 담긴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실의 고달픔을 잊고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실의 고달픔을 잊고자 술을 마신다도 맞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동욱 남매에 대한 연민과 위로라고 하는 정서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의미가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술과 지금 봤던 술과 통조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낡은 목조 건물도 세모 쳐보시면 몰락해가는 동욱남매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했죠.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었대요.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고,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 가로쳐보자. 새 집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새 집주인에 대해 나왔죠. 노파가 팔아먹고 도망갔다고요. 새 집주인은 여기 밑줄 동욱이가 아니었다. 결국 동욱이가 부재,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원구가 가정공간에 매일같이 동욱 남매가 있었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그 공간에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욱과 동욱이가 쫓겨나고 어딘가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전개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고요. 소설에서 암시, 복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맞물려서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을 때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 뭐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으로 하고 나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안 들어온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은 바로 2-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고 한 손에는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도자기에 썩 물건 술과 통조림이요. 아까 사간 거 술과 통조림. 술과 통조림을 끓러 즉 풀어서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원 여기 밑줄 쳐볼게요. 이거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 벌어졌다 밑줄. 주인의 태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동욱 남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 부분이 술과 통조림을 전해준 이 부분이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익에 예민한 세상의 모습을 세태라고 하죠.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설명하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에 예민한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주니까 헤헤거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추가 정보를 오픈해 주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 옆에 내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서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먹을 거 주니까 좋아가지고. 무슨 재미로 쉬어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어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드디어 이제 추가 정보를 말해주죠. 그간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전해준 메시지를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전달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고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10중 8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랬더니 그 다음 저녁에 밑줄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밑줄. 한쪽 다리가 없는 동욱이가 가출한 상황이 될 거고, 육체적 정신적 불구인 동욱이가 가출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하겠죠. 죽지는 않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원구의 걱정이 될 거고요. 원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여기 가로쳐 볼게요. 중요한 옷가지랑은 뿌려가지고 간 모양 걸어다 보시면 주인 아저씨가 추측하는 게 나와요. 중요한 옷가지랑 뿌려가지고 간 모양이니까 자살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변반하고서야 어디 가서 몸을 판들 굶어 죽기에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짓거리는 것이었다. 그럼 주인 사나이 세모 쳐보시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인 사나이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죠. 비인간적이고요, 굉장히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주인 아저씨가 될 겁니다.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태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 길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대요.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이었고, 그러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인 아저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얼굴이 그만큼 변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고는 정신이 펄쩍 들어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그러니까 분노죠. 빡친 거죠. 네가 동욱이를 팔아넘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노를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지급법, 뜻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그 방금 봤던 부분을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원구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드시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행동 묘사를 통해 원구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부분이 될 겁니다. 간접 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오한 밑줄 쳐보시면 약간 차가운 추운 기운이 드는 게 오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한 안에 적어놓을까요? 반성, 질책, 자책이라고 적어보시면 반성, 질책, 자책. 반성과 질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동욱이랑 동욱이를 방치한 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게 될 거고요. 동욱이가 말했죠. 원구야, 나는 너가 내 동생을 챙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했죠. 그죠?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까지 마지막에 원구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면서 뒤에 볼게요. 원구는 호박 넝쿨 우거진 밭두둑 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전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이게 결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인간적인 삶과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됐죠? 6강은 서정임의 강이라는 작품일 거거든요. 맞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그거는 다음 주에 도전 진도 나갈 때 1교시 정도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영상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휴대폰으로 영상 볼 수 있게 제가 미리 말해서 휴대폰 1교시만 사용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해 갔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모르는 거 생기고 이러면 답답할 거라고. 이해가? 차라리 그때 수업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수강을 하시고요. 들으시고 강의라고 하는 부분을 복습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나간 과제에 대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말 수업 있습니다. 아시겠죠?